이게 끝입니다. 이게 맹자 끝인데 사실은 맹자가 죽은 이후로는 유학에 특별하게 막 이름을 많이 끼친 사람, 그러니까 유학에 막 명성을 크게 드높인 사람은 사실 더 이상 실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나라 때는 또 이제 뭐 동중서 같은 놈들이 유명하게 되죠. 사실 근데 그거는 동중서가 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 시대를 거치면서 학문들이 대체로 엄청 많이 변하게 되는데, 특히 진나라의 통일을 거치면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맹자는 그래서 주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희가 성인의 계보를 공자, 그 다음에 증자, 그 다음에 자사, 맹자 이렇게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주희가 남송 시대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조선의 유학자 같은 사람들, 조선 유학자 같은 사람들은 형 안녕하세요. 전부 다 이제 맹자라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성인이다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보면은 그 여기 지금 그림에도 보면은 추국 아성공, 추국 아성공 추나라의 버금가는 성인의 버금가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맹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만큼은 아닌데 부럽네요. 공자만큼은 아닌데 공자만큼 아무튼 위대한 사람이다. 충분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맹자고, 그 영향은 사실 주희 이전에도 그렇게 맹자가 고평가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역사를 잘 알진 못하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송나라 때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은 건 맞는 거고, 송나라 때 재평가가 크게 되죠.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희가 또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사서삼경이라는 체제를 만들거든요. 논어맹자,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요렇게 시대순인가? 이게 시대순인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자라면은 이런 책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의가 딱 정해놨기 때문에 주의 이후에 주의를 따라가는 성리학자들은 다 이제 논어맹자, 대학 중형 뭐 이런 책들은 이제 전부 다 읽고 시작을 하게 될 그런 이제 그 뭐예요, 그 일종의 기본서 같은 게 됐던 기본서가 된 셈이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공학하는 학생들이나 자연과학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1학년 때 캘큘러스 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서로서 남송 때부터 쭉 기능이 왔고, 사실 뭐 그 내용도 막 딱히 엄청 막 번잡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 뭐 논어나 아니면 도덕경 같은 것보다 좀 더 고대에 있는 책보다 훨씬 문장이 구체적이 됐고, 구체적이 된 만큼 사실 또 문장이 엄청 심원하진 않습니다. 모할수록 사실 담겨있는 뜻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쁜 의미에서 이제 심원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맹자의 경우에는 문장이 되게 논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바가 좀 많이 적은 셈이긴 하죠. 자, 쭉 보면서 아무튼 근데 주의가 난 뭐 그건 다 좋다는 말이야. 좋다 말이야. 근데 저는 좀 그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의가 했던 나쁜 작업들 중에 하나가 맹자에서 우리가 쭉 7편 상하 이렇게 해서 총 14편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 14편 중에 성선설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는 거는 사실 고자상편밖에 없습니다. 고자상. 고자하편에도 사실 성선설은 제대로 안 나와요. 읽어본 말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정치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왜 그렇게 아까 얘기했는데요.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대부분 다 정치에 관한 얘기고요. 정치는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말 움직이게 살아야 되고,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대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경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대부분이고요. 성선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자상편에 딱 조금, 정말 조금, 그리고 되게 지엽적으로 나오는데, 주기가 그걸 가지고 저는 그걸 되게 과대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과대 해석해서 이제 그걸 학문에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내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면 난 그게 사람들한테 쓰이기 때문에 난 저게 그게 실용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맹자나 노노 같은 그런 책들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자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어쨌건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경 역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정치에 관한 내용은 곁다리로 빼버리고 인간의 본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넣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게 더 중요한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주의가 그거를 이거는 이게 딱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성리학자들 송명시대 성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조시대 우리나라 성리학자들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됐죠. 사실은 나는 그래서 정치에 관한 얘기보다는 학문적인 얘기라는 게 정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 같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얘기, 심성론적 얘기로 빠져버린 게 난 좀 많이 아쉽고 그런 단초를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맹자가 딱 이제 준 거기 때문에 꼬투리를 준 거기 때문에 난 그런 의미에서 별로 맹자를 좋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쩐 책을 저는 읽기는 이제 처음 읽는 거거든요. 완전히 읽기는 또 처음 읽는 거거든요. 인문학 좋죠. 읽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뭐 그렇게 저평가될 그런 책은 절대 아니고 아무튼 되게 좋은 책이더라. 여러분이 근데 주안점을 봐서 둬서 봐야 될 거는 몇 가지 뭐 골라서 몇 가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좀 골라 드린다 그러면 하나는 맹자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거는 항상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책 지은 사람의 말을 항상 믿지 마세요. 해설자의 말도 믿지 마세요. 번역을 하시 번역본을 사시면 번역본에 항상 이제 해설자가 쓸데없이 줄을 달아놓는데 그 주석을 항상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석해 보도록 하시고 해석해 보시고 나서 한번 해설하고 비교해 보시든 남하고 비교를 해보시든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맹자가 하고 있는 말이 항상 타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지엽적인 얘기고 왜 타당하지 않냐면은 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제 파이터 기질이 없어요. 공자는 보면은 되게 그 덩치도 크고 그 다음에 막 그 싸움도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겼다라는 그런 묘사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입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정치인의 모습이거든요. 아니면 학자의 모습이거나. 그런데 맹자는 아가리 파이터로서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러니까 아가리 파이터로서의 모습이 크다는 것은 상대방을 꺾거나 누르기 위해서 논쟁에서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은 맹자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상당히 많이 곤란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성론이라는 거는 맹자의 사상에서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심성론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맹자를 읽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주희 이후의 성리학 책들 주희 전후로 해서 쭉 나왔던 성리학 관련한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고대 선진 철학 선진 유학에서의 성리학이라는 거는 그 뭐예요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막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이상학자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철학자 새끼들을 싫어하죠. 독일 새끼들은 형이상학적인 만인가? 그리고 그 포인트를 또 하나 드린다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에 관한 역사를 아시면 훨씬 더 이제 글을 깊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전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 노자, 공자, 맹자, 뭐 장자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후의 성리학자들이 싫어요. 독일 놈들도 싫고. 네 번째는 역사적 맥락을 잘 살피면은 책 읽는 깊이가 되게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 경, 사 아니면 무슨 나라 아니면 무슨 천승지국 막 이런 표현들이
맹자에 나와요. 근데 이게 동양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노자 이야기는 사실 저는 공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도덕경 일단 말씀드리죠. 그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용어들은 동양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중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삼국지도 읽고 그다음 열국지도 읽고 그다음 사기도 읽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 잘 알아듣죠, 그죠? 잘 알아듣고 그냥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이건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쓰인 말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그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읽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뭐 대부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역사 공부하려고 이제 맹자를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 역사 공부를 하려고 이걸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의 개념을 알려고 이걸 읽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봉건제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 봉건제의 가장 아래쪽 지배 집단이 대부더라.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이야기를,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요런 관념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글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죠. 괜히 이제 이 개념은 뭐고 이 개념은 뭐고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그 역사 공부도 동양 철학 하실 때 같이 하면 좋고, 특히 이제 철학을 하실 때는 그 철학 분야, 그 철학 이론이 나왔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 하는 분들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맥락이 잘 이해가 돼요. 1960년에 필리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필리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1960년에 필리핀 사람들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300년, 350년경에 살았던 맹자가 하는 말을 2020년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지금 2019년이죠. 2019년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알아들을 수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표정 보면 나오잖아요. 표정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논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딱 각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를 쥐어뜯고 싶다, 싸우고 싶다, 그런 표정이 보이잖아. 공자의 인상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죠. 공자는 되게 중후하고 이제 점잖게 생겼는데, 맹자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글도 많이 달랐고. 자, 맹자에 이어서는 다음 주부터는 한비자를 읽어볼까 합니다. 한비자를 오늘 한번 좀 읽어볼까 했는데 그럴 여유는 없네요. 생각보다 진심 편인데 기네요. 한비자를 한번 읽어보고, 한비자가 생각보다 되게 길던데 그거를 뭐 또 몇 주 동안 읽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비자는 맹자가 총 이제 14편이고요. 한비자는 총 55편입니다. 55편.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사기 이후에 삼국지하고는 일본서기 하는 것도 들으셨어요? 일본서기도 요즘 하고 있는데, 역사 철학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이런 게 좋겠다. 월화수 요렇게 이제 교육 관련한 걸 하니까요. 월화수 저녁 11시에, 모르지, 나는 안 읽어봤으니까. 책은 엄청 두껍던데. 오늘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맹자 철학산책 맹자 편은 오늘로 완전히 끝입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